예, 주춤주춤하고 있는 시황, 만만치 않은 7월입니다. 오늘 또 시황의 해설자들 것이 변수하고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신한은행 IPS 전략부 윤종석 수석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좋은 얘기가 별로 없네요. 금융시장을 둘러싼 얘기들이, 그죠? 네, 워낙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부정적인 뉴스들만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뚫고 나가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주제를 조금 압축해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주변 변수들은 안 좋긴 하지만 주목할 거는 실적이기 때문에요. 2분기 실적 시즌 좋은 성적표 A+를 받아들 주인공은 누구냐? 제한적이겠죠.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제한적이겠지만 네, 제한적인 그렇습니다. 곳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 찾아보겠고요. 증시 전반적인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6월 말에 나타났던 기술적 반등이 7월에도 좀 이어질 수 있을까? 기대감은 있는데 녹록지 않습니다.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일단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여러 논쟁 중 하나가 데드캣 바운스에 관한 것인데요. 네. 이제 보통 데드캣 바운스라는 거는 이제 약세장 속에서 이제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반등하는 그런 상황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네. 연초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코스피 지수 흐름을 좀 되돌아보면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근데 또 이제 여러 차례 반등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차례 반등이 나타날 때마다 전문가들의 해석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반등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도 있었고요. 이번에도 일시적 반등에 그칠 것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해석에는 나름 합리적인 논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5월부터 이제 방송에 나왔을 때마다 기술적 반등이지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그리고 9월 FOMC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드렸었는데요. 지금도 이 전망에 대한 제 시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7월 시장에 대한 기본 시나리오는 변동성 장세의 지속입니다. 변동성 장세 속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술적 분석 방법 중에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피보나치 되돌림은 주가의 저점과 고점의 나누기 값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 변화하는지 이제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에서 38.2%, 50%, 61.8%라는 숫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보통 1차 반등의 목표 지점으로 38.2%를 생각합니다. 38.2% 지점을 큰 저항 없이 돌파하면 50% 지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난 6월 하순 나타났던 코스피 지수의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는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38.2% 지점인 2,450포인트까지 회복하지 못한 채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재차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중 한때 2,29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으며 종가 기준으로는 2,305를 기록하며 연저점을 다시 썼습니다. 최근에 2,200포인트까지 내려갈 것이란 좀 부정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이 현 지수에 다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실제로 미국 경기 침체가 온다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미국 실물 경제 지표에는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으나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 심리는 위축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심리지표와 실물지표 간의 괴리가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큰 방향성은 결국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9일 발표된 미국의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확정치 내에서 미국 내 소비 수요가 하향 수정되었다는 점이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미국 5월 PCE가, 금요일에는 미국 6월 ISM 제조업 PMI 발표가 있었는데요. 5월 PCE에서는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4% 감소한 것이, 6월 ISM 제조업 PMI에서는 세부 항목인 신규 주문이 49.1을 기록하며 기준치인 50을 하회한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두 경제지표 발표 후에 애틀란타 연은이 추적하는 미국의 2분기 실질 GDP 전망치는 마이너스 2.1%까지 하향 조정되며 미국 경제가 2개 분기 연속해서 역성장하는 기술적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론에 대해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7월 증시의 기본적인 흐름은 변동성 장세를 예상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기술적 반등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면 지금 주가 수준에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국 경기와 관련된 지표 및 뉴스에 주목하면서 대응해야 정도로 좀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좀 돌파구를 기대하는데 사실은 부정적인, 다소 보수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예, 시장 그렇고요. 우리 시장 변수를 하나씩 좀 짚어보면요. 환율이 사실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지난번에 128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86원인가요?
다시 1,300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네, 맞습니다. 환율 수준, 그다음에 환율이 좀 떨어지면 외국인이 움직이고 대형주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는데 당장은 뭐 눈에 보이는 환율 변수가 레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환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환율에 대해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2009년 7월 이후 이제 13년여 만에 달러원 환율이 1,3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 이제 5월 16일 방송에서 달러원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더라도 일시적일 것이고 하반기에는 이제 1,200원대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전망을 좀 일부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1,200원 초반대로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화 약세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미국 달러화의 강세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7월과 9월 정책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국채금리 급등으로 독일 국채금리와의 스프레드가 벌어지자 PEPP를 통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로화 약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도 초완화적인 정책을 고수하며 엔화 약세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글로벌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달러 강세 외에도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국내 무역 수지 적자폭 확대, 국내 증시 부진, 반도체 등 IT 업황 둔화 우려 등이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환율의 하락 시기가 도래했다는 좀 의견에는 좀 동의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난 이제 5월 30일 방송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위해서는 금융시장 내 위험자산 선호 현상과 환율에 대한 고점 인식 형성 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자료를 보시면은 아직 자료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와 달러 인덱스 관련된 자료인데요. 6월 말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2.8%대로 내려왔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현재 105포인트를 상회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시점에서는 분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한 달러 인덱스하고 10년물 금리 요 차트 좀 보여주세요. 예, 말씀하시고요. 예.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시점에서는 분명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한 대형주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런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 상황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매수세 유입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FMC를 전후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수급에 있어 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연준 내 통화 긴축 강도에 변화가 생긴다면 전반적인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러 강세 또한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달러원 환율의 하향 안정화 측면에서도 좀 9월 FMC가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예, 다 이 경제학자들은 장기에는 모든 것이 조정돼서 이제 평균으로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니까 케인즈 말이 장기에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사실 장기로 보기에는 심리가 워낙 안 좋고요. 단기적으로만 보면 어쨌든 1,200원대 중반 밑으로 빠르게 내려오기는 쉽지 않다 환율은.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적어도 1,300원 주변, 1,200원 대 후반, 네, 맞습니다. 1,400원 뭐 이쪽으로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뭘 좀 좋은 걸 찾아야 되는데 계속 좀 부진합니다. 그럼 실적 얘기를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은 이제 개막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이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스타트가 나오는데요.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이 부진하겠죠. 왜냐하면 유가 상승이라는 게 1분기보다 2분기에 원가 상승분이 분명히 더 많이 반영이 됐을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 계략적인 상황과 2분기 실적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은요? 네. 연초 이후에 좀 지난주까지 주가 하락을 보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결국 PER의 하향이었는데요. 이제 과거 미국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20% 하락한 시기에는 이후 큰 폭의 EPS 하향 조정이 발생하였는데요. 아직까지는 미국 S&P 500 기업들의 EPS 하향 조정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6월 20일 방송에서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EPS 하향 조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난주 이제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이익 및 마진에 대한 월가 컨센서스 예측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밝히면서 경제가 침체에 빠지든 아니든 S&P 500 기업의 이익 마진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분기 실적도 실적이지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처럼 가이던스가 낮아지는 데 따른 실적 전망치 하향이 투자 심리를 좀 억누를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 시즌 동안 7월 말 발표 예정인 미국의 2분기 GDP 예비치와 8월 중순 발표 예정인 월마트, 타깃과 같은 소매 업체들의 분기 실적을 꼭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6월 중순 이후에 상장 기업들의 EPS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의 EPS 하향 조정 영향이 좀 큰데요. 올해 2분기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은 지난 1분기보다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부진이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과 오더컷이라든지 재고 증가 이슈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EPS 하향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국내 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좀 추정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미국 ISM 제조 PMI를 통해서 한두 달 뒤에 한국 월별 수출 실적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월별 수출 실적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또 추정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미국 6월 ISM 제조 PMI는 53을 기록하며 기준치인 50은 좀 상회했는데 2020년 6월 이후 가장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인 신규 주문의 경우 49.2를 기록하며 기준치인 50을 좀 하회하며 2020년 5월 이후 가장 부진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한국 수출 실적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한 자리대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ISM 제조업 PMI와 한국 수출 실적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국내 기업들의 2분기뿐만 아니라 향후 좀 실적에 먹구름이 들이오는 것은 아닐까 좀 걱정이 드는데요. 네. 정말 좀 개인적으로는 기후에 그쳤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든다. 그 말은 맞는 표현일 텐데요. 조금 전에 골드만삭스 자막은 경기 침체든 아니든 이익이 감소한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네. 잠깐 언급을 아까 하셨지만 네. 미국의 주요 뉴스나 이제 이 투자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상반기의 주가 급락은 주로 이제 밸류에이션 조정이었고, 네, 하반기에는 실적 감소에 따른 또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실적 대체적으로 안 좋을 건 뭐 안다, 사실은. 그죠? 아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그럼 상대적으로 좋을 건 뭐냐를 좀 볼 텐데요. 당장은 반도체는 부진하네요. 마이크론 실적도 이번 분기는 괜찮았는데 다음 분기 예측치가 부진하면서 주가가 밀렸고요. 네, 국내 맞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전반적인 반도체와 함께 국내 섹터 가운데 이익이 좀 좋게 나올 섹터는 어딘지 좀 골라주십시오. 네. 일단은 마이크론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지난주 이제 미국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분기 실적 자체는 좀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EPS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은 것이 시장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이번 주 이제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반도체 부분은 D램과 낸드 플래시 등의 가격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 물량 등으로 좀 선방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마트폰 수요 부진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할 거냐, 또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제 대체적으로 호재와 악재에 대해 선반영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향후 실적 부진 우려를 선반영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내년 1분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한다라고 전망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는 하반기 중에는 좀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싸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호흡이 좀 긴 투자자분들에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조금씩 매수해 나가는 것에 대해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두 종목의 경우에 시가총액 규모라든지 코스피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했을 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야 의미 있는 반등 내지 랠리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앞서 이제 9월 FMC가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있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내 반도체 업종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다만 길게 보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 만한 섹터는 2분기 실적 시즌을 좀 떠나서 향후 좀 원전하고 방산 관련주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정책이 이제 탈원전에서 산업 육성으로 바뀌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각국에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지난 6월 22일에 국내 최초로 원전 관련 ETF 2종이 출시된 점도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연합 국가들 중심으로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방비 지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장 큰 수혜는 미국 방산 관련 기업들이 누릴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국내 방산 관련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 중에서는 최선호로는 티커명 ITA라는 이제 미국 ETF가 있는데요. 네. 그것을 좀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볼 수 있는 섹터들 최종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반도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전략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원전과 방산 관련주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신한은행 IPS 전략부 윤종석 수석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